늙은 친구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고 살았던 진실과 용서,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아침 아파트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택배 하나 왔다고요? 요즘은 자식들이 이것저것 보내주니까 별 생각 없이 내려갔죠. 그런데 택배 상자를 받아 들고 발신인을 보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최영수.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영수는 20년 전에 죽었는데, 내가 직접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분명히 그 친구 영정 사진 앞에서 절을 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77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6.25 때도, 아내가 세상 떠날 때도, 아들이 사업 망했다고 전화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올라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장난인가? 아니면 누군가 영수 이름을 도용한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착각한 건가? 영수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상자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신발 상자 정도 되려나? 묵직했습니다. 포장도 정성스러웠고요. 누가 봐도 아무렇게나 보낸 게 아니었어요. 나는 부엌에서 가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신문지로 꼼꼼하게 쌓인 무언가가 보였어요. 손으로 신문지를 풀어내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사진이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군복 입은 젊은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영수였습니다. 1968년 우리가 함께 군대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건 편지 한 장.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에 영수의 악필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그리고 세 번째, 낡고 녹슨 열쇠 하나.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서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안하다. 20년 동안 죽은 척하고 살아서.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날 용서해주지 않는 한 나는 내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거든. 이 택배가 내게 도착했다는 건 내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야. 변호사한테 부탁해뒀어. 내가 죽으면 이걸 내게 보내달라고. 편지를 읽으며 나는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영수가 살아있었다고? 20년 동안? 그럼 그때 장례식은 뭐였지? 내가 본 영정 사진은? 내가 절한 그 관은 대체 누구였던 거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열쇠를 보면 기억나겠지?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곳. 내가 날 떠나고 나서 나는 그곳에서 20년을 더 살았어. 내가 없는 그곳은 너무 쓸쓸했지만 그래도 내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었어. 형서가 부탁이 하나 있어. 마지막으로 그곳에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내가 내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지만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어요. 영수야, 내가 정말 살아 있었구나. 20년 동안 나는 널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 무덤에 가서 소주도 따르고 담배도 피워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열쇠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나는 천천히 녹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열쇠가 오래된 추억의 무게만큼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내 이름은 박형석. 올해 77입니다. 젊었을 때는 은행원이었어요. 40년을 은행에서 일하고 정년퇴직했죠. 아내는 1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인천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나는 서울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30평짜리 아파트인데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가족과 함께 살기엔 이미 다들 떠나버렸죠. 요즘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복지관에 나가서 바둑도 두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의 사람들과 등산도 갑니다. 건강은 그럭저럭이에요. 당뇨가 좀 있어서 약을 먹고 허리가 좋지 않아서 오래 걸으면 힘들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죠. 뭐 예전처럼 깔끔하진 않지만 살만합니다. 외롭냐고요? 외롭죠.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천장만 바라보게 돼요. 아내가 그립고 자식들이 그립고 그리고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친구들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내 또래들이 다 그렇듯이 말이죠. 장례식장 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한 달에 2~3번씩은 부고를 받아요. 친구, 동창, 직장 동료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최영수는 특별했어요. 영수와 나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아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1954년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만났어요. 둘 다 전쟁고아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잃었고 영수는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영수는 고아원에서 살았고 나는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았죠.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끼리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중학교도 함께 다녔고 고등학교는 다른 곳에 갔지만 자주 만났어요. 그리고 1968년 21살 때 우리는 함께 군대에 갔습니다.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입대했고 휴가 때마다 만나서 소주를 마셨어요. 제대하고 나서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시골에 내려가 조그만 민박집이라도 차리자고. 돈을 모아서 강원도 어디쯤에 땅을 사서 그곳에서 조용히 살자고. 그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은행에 취직했고 영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나는 결혼했고 영수도 결혼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생활이 바빠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끔은 2달에 한 번씩 만나면 술을 마시고 옛날 얘기를 하고 꿈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 꿈을 이루자고. 그러다가 1995년 우리 나이 48살 때였어요. 영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서가 나 강원도에 땅 샀어. 나는 깜짝 놀랐죠. 뭐? 땅을 샀다고? 응. 평창 쪽에 작은 땅인데 거기 오래된 집도 하나 있어. 우리 꿈 기억나지? 이제 시작하자. 너랑 나 여기서 민박집 하면서 살자. 나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이들 학비도 나가고 은행 생활도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영수야, 나는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몇 년만 더 있으면 애들도 다 크고 그때 가자. 영수는 실망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내가 올 때까지. 그리고 영수는 정말로 강원도로 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을 데리고 평창의 그 땅으로 갔어요. 처음 몇 년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영수는 가끔 전화해서 근황을 알려줬어요. 집을 수리했다고, 손님이 몇 명 왔다고,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름엔 시원해서 좋다고. 나도 가끔 찾아갔어요. 1년에 한두 번씩.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맑은 공기, 새소리. 영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서가 빨리 와. 여기가 천국이야. 나도 가고 싶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대학교에 다니고 딸이 고등학생이고 은행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정년하면 바로 갈게.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어느 날 영수한테서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형서가 나 돈이 좀 필요해. 왜? 무슨 일 있어? 민박집 운영이 생각보다 안 돼.
빚이 좀 생겼어.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고민했습니다. 당시 나도 여유가 없었어요. 아들이 대학원에 다니고 딸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도 나갔어요. 영수야, 미안한데 나도 지금은 어려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정리하면. 영수는 조용히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영수가 다시 전화했어요. 형서가 정말 미안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1년 안에 2천만 원. 당시에는 큰 돈이었어요. 나는 또 망설였습니다. 영수야, 2천은 좀 내가 지금. 형서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친구 아니야?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잖아. 내가 언제 내게 이런 부탁해봤어? 제발 좀 도와줘. 내가 정말 급해. 나는 결국 거절했습니다. 미안해, 영수야. 나도 정말 어려워. 2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영수의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석 씨, 영수가 죽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교통사고였어요. 트럭이랑 부딪혀서 즉사였대요. 나는 바로 평창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영수의 영정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영수. 나를 보며 형서가 빨리 와라고 말하던 그 친구. 관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영수야, 미안해.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친구 자격이 없어. 정말 미안해. 장례식이 끝나고 영수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말했어요. 형석 씨, 영수가 형석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라고. 형석 씨만 오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석 씨는 끝까지 안 오셨잖아요. 영수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형석이가 오면 다 얘기해야지. 형석이한테는 말해야지라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영수를 도와주지 못한 것, 영수가 살아있을 때 평창에 가지 않은 것, 영수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것, 1년에 한 번씩 영수의 기일이 되면 평창에 가서 묘에 절을 했어요. 소주를 따르고 담배를 피워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영수한테서 택배가 왔습니다. 영수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택배를 받은 그날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수의 글씨체는 분명했어요. 저 악필, 저 삐뚤빼뚤한 글씨는 영수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씨였어요. 군대에서 편지 쓸 때도 나중에 연하장 보낼 때도 영수의 글씨는 항상 이랬습니다. 그리고 사진. 이 사진은 우리 둘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군대 시절 휴가 나왔을 때 사진관에서 찍은 거예요. 2장을 뽑아서 하나씩 나눠 가졌죠. 내 사진은 옛날에 이사하면서 잃어버렸는데 영수는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열쇠였어요. 열쇠는 낡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옛날 스타일의 열쇠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형태였어요.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달려 있었고 거기에 매직으로 쓴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꿈.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평창에 있던 그 집, 영수가 샀다던 그 땅, 우리가 함께 꿈꾸던 민박집, 이 열쇠가 그 집의 열쇠란 말인가? 저녁이 되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요양원 건 생각해 보셨어요? 아들은 요즘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고,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요양원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식사도 챙겨주고 좋다고. 아직이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가스불 켜놓고 나가셨다면서요. 그건 한 번 실수한 거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하다니까. 요양원 얘기는 다신 꺼내지 마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또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한 번만 와줄 수 있겠니? 평창. 영수의 집. 가야 할까요? 77의 나이에 혼자 평창까지 가야 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수가 왜 20년 동안 죽은 척 했을까?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이었을까? 영수의 부인은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녀도 속은 걸까? 너무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평창으로 가자. 영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러 가자. 점심을 먹고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상비약, 그리고 택배 상자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사진, 편지, 열쇠.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 폭지관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들러서 바둑이라도 두고 갔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터미널에서 평창행 표를 끊었어요. 한 3시간쯤 걸린다고 하더군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나타났습니다. 겨울이라 나무들은 다 앙상했지만 그래도 도시보다는 공기가 맑아 보였어요. 버스 안에서 나는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와 나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 서로의 비밀도 다 알고 서로의 가족도 다 알고 서로의 꿈도 다 알았죠. 그런데 왜 영수는 나를 속였을까요? 2000년 영수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 나도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아내가 아프고 아이들 학비도 나가고 대출도 있었어요. 2천만 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로서는 도와줬어야 했을까요? 나는 지금도 그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창밖 풍경은 점점 더 한적해졌어요. 작은 마을들을 지나고 눈 덮인 산들을 지나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평창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어요. 해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려 잠깐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오는 이곳. 예전에는 영수를 보러 자주 왔는데 영수가 죽고 나서는 1년에 한 번 기일 때만 왔었어요. 그것도 묘지만 들렀다가 바로 돌아갔죠.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 아십니까?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를 보여줬어요. 평창군 어디쯤의 작은 마을. 아, 여기요? 알죠? 산속에 있는 동네예요. 한 20분 걸립니다. 택시는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포장도 안 된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허리가 아팠어요. 여기 아직도 사람 살아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집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다 떠났다고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노인들만 몇 분 남았다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영수는 이런 곳에서 20년을 더 살았다는 건가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택시는 작은 마을 입구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그 주소인데요. 집이 저 위쪽 산길로 좀 더 올라가야 해요. 차가 못 올라가요. 걸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이 서너 채 보였는데 다 낡고 오래된 집들이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집이 한 채 있었지만 나머지는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갔어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몇 발자국만 가도 헉헉거렸습니다. 한 10분쯤 올라갔을까요? 숲 사이로 집 하나가 보였어요. 낡은 한옥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군데군데 깨져 있고 담장은 무너진 곳도 있었어요. 대문은 덜그럭거리며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곳이 영수가 말한 그곳일까요? 손에 쥔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의 꿈이라고 쓰인 열쇠. 심호흡을 하고 대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흙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냄새.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장독대는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창문은 다 닫혀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딸깍 눌렀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전기가 끊긴 모양이었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췄어요.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 낡은 소파, 벽에 걸린 액자들. 모든 게 먼지로 뒤덮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노트 한 권이었어요. 낡은 공책. 표지에는 영수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석에게. 손이 떨리며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영수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석아, 내가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내가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들어줘.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지만 나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계속 읽었어요. 영수의 이야기가 한 글자 한 글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3월 너한테 돈을 부탁했던 그날을 기억하니? 2천만 원. 나는 정말 급했어. 민박집이 망해가고 있었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너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 50년 친구, 내 인생에서 가장 믿는 사람. 내가 도와준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어. 하지만 너는 거절했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서가 너를 원망하지 않아. 정말이야. 너도 어려웠다는 거 알아. 너도 가족이 있고 너도 내 삶이 있잖아.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날 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무너졌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나는 사고를 냈어. 아니, 사고를 낸 척했어. 뭐라고? 트럭을 몰고 가다가 일부러 절벽 쪽으로 핸들을 꺾었어. 죽으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겁이 났어. 트럭이 난간을 들이받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어. 트럭은 전복됐지만 나는 살았어.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몇 개 나갔지만 살았어.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어. 그 정도 사고로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그런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 이대로 살아서 뭐하나? 빚쟁이들은 계속 쫓아올 거고 아내는 계속 우울해할 거고 아이들은 계속 힘들어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만약 내가 정말로 죽었다면? 만약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믿는다면?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아내를 불렀어. 그리고 말했어. 여보, 우리 죽은 척하자.
내가 이 사고로 죽은 걸로 하자. 그럼 빚도 사라지고 우리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아내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설득했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국 아내는 동의했어.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나는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사라졌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 그리고 아내는 장례식을 치렀어. 관 안에는 내가 아니라 무게를 맞추기 위한 물건들을 넣었어.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관을 열 수 없다고 믿었어. 너도 왔었지. 장례식에 관 앞에서 우는 너를 봤어. 숨어서 지켜봤어. 너무 미안했어. 하지만 나는 나설 수 없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로 돌아갔어. 그리고 나는 이 집에 혼자 남았어.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니까. 처음 몇 달은 지옥이었어. 혼자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아무와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마을에도 내려갈 수 없었어. 식료품은 아내가 몰래 가져다 줬어.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어. 고독에 익숙해졌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어. 빚쟁이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살 수 있었어. 아이들은 컸어. 아내가 혼자 키웠어. 나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 가끔 아내가 아이들 사진을 가져와 줬어.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어.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 노트를 읽으며 나는 영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너, 형서가. 나는 내 소식을 항상 궁금해했어. 아내한테 물어봤어. 형석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아내가 가끔 너한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봤어. 물론 너는 아내가 왜 전화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하지만 아내는 그냥 남편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서라고 둘러댔어. 그랬군요. 그래서 영수 부인이 가끔 전화를 했었구나. 나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너는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 은행에서 정년퇴직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손주도 생기고. 나는 기뻤어. 내가 행복하다니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어. 너한테 거짓말을 한 게, 너를 속인 게. 매년 내 기일이 되면 너는 여기 와서 내 가짜 무덤에 절을 했지. 나는 숨어서 지켜봤어. 내가 소주 따르고 담배 피워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걸 다 봤어. 그럴 때마다 나가서 형서가 나 여기 있어. 나 안 죽었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어. 하지만 할 수 없었어.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거짓말이었어. 이제 와서 사실을 밝히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영수가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렇게 20년이 흘렀어. 그리고 지난해 나는 아프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기침이었어. 그냥 감기인 줄 알았어.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 숨쉬기가 힘들어졌어. 아내가 몰래 의사를 데려왔어. 의사는 검사를 했고 결과는 폐암이었어. 말기, 폐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대. 나는 담담했어. 오히려 후련했어. 이제 이 거짓말도 끝나는구나. 이제 정말로 죽는구나. 하지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 너한테 사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 너한테 모든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부탁했어. 내가 죽으면 이 노트와 함께 택배를 보내달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 영수는 혼자 20년을 살았구나. 이 외로운 집에서.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형서가, 나는 내가 미워하지 않아. 내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것도, 내가 여기 오지 않은 것도, 그건 다 내 선택의 결과였어. 내가 거짓말을 선택했고, 내가 숨기를 선택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어. 너는 좋은 친구였어. 정말 좋은 친구였어.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추억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 군대에서 함께 담배 피우던 날, 제대하고 소주 마시며 꿈을 얘기하던 날, 너의 결혼식에 갔던 날,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축하해 주던 날, 다 기억해. 하나도 잊지 않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 함께 민박집을 하겠다던 그 꿈, 비록 함께 이루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곳에서 그 꿈을 생각하며 살았어. 내가 언젠가 올 거라고,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고 믿으며 살았어. 이제 나는 간다. 정말로 간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이 있어. 나는 숨을 멈추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집을 부탁해. 우리의 꿈이 담긴 이 집을. 여기서 하루라도 좋으니 머물러 줘. 그리고 느껴봐. 우리가 꿈꿨던 그 평화를, 그 고요함을. 나는 이곳에서 20년을 살며 깨달았어. 진짜 행복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자연과 함께 마음 편히 사는 거야. 너는 이제 77이지?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이야.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너를 위해 살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해. 그리고 가끔 이곳에 와서 나를 기억해줘. 죽은 척하고 20년을 살았던 바보 친구를.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서가 사랑한다. 우리 다음 생에서는 진짜로 함께 살자. 이번 생에서는 미안했어. 고마웠어. 안녕.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영수야, 너는 정말 바보였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20년이나 숨어 살았어?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영수의 선택을, 영수의 고통을, 영수의 외로움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영수처럼 살고 있었다는 걸. 혼자 외롭게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서. 자식들 눈치 보면서, 세상 눈치 보면서 내 진짜 마음은 숨긴 채로.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어요.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집 안을 둘러봤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방 하나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안방에는 낡은 이불이 있었고 부엌에는 오래된 식기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2024년 달력이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넘긴 달력. 창고에 들어가니 랜턴이 있었어요. 기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니 집안이 환해졌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가방에서 마을에서 산 빵을 꺼내 먹었어요. 랜턴 불빛 아래 앉아서 빵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할까? 서울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영수가 부탁한 대로 여기 좀 더 머물러야 할까?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거기 누구요? 목소리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여자 목소리였어요. 나이든 여자. 대문 쪽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랜턴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누가 들어온 것 같아서요. 불빛이 보이길래.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이 집 주인 아니 주인 친구입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왔어요. 랜턴으로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최 씨 친구분이시군요. 네. 최영수 아시나요? 물론이죠. 20년 넘게 여기 사셨으니까요. 저는 바로 아래 집에 살아요. 할머니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얘기 좀 합시다. 나도 옆에 앉았어요. 최 씨가 돌아가셨다면서요? 한 달쯤 전에. 네, 들었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친절하셨죠. 가끔 제 집에 내려와서 일도 도와주시고. 그랬군요.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가족도 안 오고 친구도 안 오고 그냥 산속에서 은둔하며 사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혼자 이렇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속죄하며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속죄? 무슨 잘못인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사셨죠. 책도 많이 읽으시고 팥도 가꾸시고 산책도 하시고. 건강은 괜찮으셨나요? 작년부터 많이 안 좋으셨어요. 기침을 많이 하시고 살도 많이 빠지시고 병원에 가시라고 했는데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때가 됐다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가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날도 기억나요? 제가 밥을 해서 갖다 드렸는데 잘 드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여기 올라와 보니 돌아가셨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 평화롭게 마치 자는 것처럼.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어요. 유언대로. 화장하고 쟤는 이 산에 뿌려달라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왔었어요. 부인이랑 자녀분들. 부인이 왔었나요? 네. 이상하게도 그렇게 슬퍼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요. 20년 전에 이미 한 번 장례를 치렀으니까요.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이불 좀 가져다 드릴게요. 여기 춥거든요. 난방도 안 되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가 이불 두 채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여기요. 그리고 이것도. 도시락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빵 좀 먹었습니다. 그럼 이거 드세요. 제가 저녁 먹고 남은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최 씨 친구시니까요. 최 씨가 좋아하실 거예요. 당신 친구가 여기 와줘서. 할머니는 내려갔고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영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이웃의 작은 친절에 기대며 혼자서 조용히.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가 나올까 싶어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왔어요. 약하게 하지만 나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먼지를 털고 쓰레기를 모으고 좀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무 천장.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어요. 영수는 이 천장을 20년 동안 바라봤겠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수의 선택은 옳았을까? 거짓말을 하고 숨어 산 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차라리 정직하게 파산하고 빚을 갚으며 살았어야 할까? 그리고 나는 옳은 선택을 했을까? 영수한테 돈을 안 빌려준 건, 여기 안 온 건, 내 선택은 옳았을까? 밤은 깊어갔고 산속은 고요했습니다. 가끔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서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은 공기. 산을 둘러봤어요. 나무로 둘러싸인 이 작은 집.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곳. 영수는 여기서 평화를 찾았을까요? 마당을 걸으며 집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뒤편에 작은 밭이 있었어요. 잡초만 무성했지만 예전에는 채소를 키웠던 것 같았어요. 밭 끝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농기구들이 있었어요. 호미, 삽, 괭이. 다 녹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영수의 가족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영수는 여기서 이 사진들을 보며 가족을 그리워했겠구나. 상자 밑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형석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어요. 형석아, 혹시 이 편지까지 찾았다면 너는 정말 끝까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거야. 고마워. 사실 어젯밤 읽은 노트에 다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 왜 내가 정말로 20년을 숨어 살았는지. 진짜 이유는 빚 때문이 아니야. 아니, 빚도 이유였지만 전부는 아니야. 진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형석아, 너 기억하니? 1995년 내가 이곳에 땅을 샀을 때 나는 내게 함께 가자고 했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고. 하지만 너는 거절했어. 그때 나는 실망했어. 하지만 이해했어. 너한테도 내 삶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 너는 몰랐겠지만 나는 사실 그 땅을 살 때 내 이름도 함께 등기에 올렸어. 공동 소유로. 우리의 꿈이니까 우리 둘의 땅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뭐라고? 하지만 너한테 말하지 않았어. 깜짝 선물로 주려고 했거든. 내가 나중에 여기 왔을 때 형서가 이 땅 내 거야. 우리 거야 라고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2000년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 땅을 팔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 공동 소유라서 내 동의가 필요했어. 하지만 내게 말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이 내 거라는 걸 몰랐으니까. 나는 딜레마에 빠졌어. 만약 내게 말하면 너는 왜 내 이름을 올렸냐고,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화낼 게 뻔했어. 그리고 땅을 팔면 내 목도 주어야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돈이 전부 필요했으니까. 나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했어. 사라지는 걸. 죽은 척하고 사라지면 이 땅도 자연스럽게 내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법적으로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죽으면 남은 사람 몫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내가 죽은 걸로 되자 이 땅은 내 명의로 넘어갔어. 넌 몰랐겠지. 아마 서류가 집으로 갔을 텐데 내가 무시했거나 잃어버렸을 거야. 그래, 형서가. 이 땅은 처음부터 내 거였어. 이 집도 내 거야. 우리의 꿈도 내 거야. 나는 단지 여기서 관리인처럼 살았을 뿐이야. 내가 언젠가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너는 왔어. 20년 만에. 형서가, 이제 이곳은 정말로 내 거야. 내 허락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여기서 살아도 좋고 팔아도 좋고 아니면 그냥 둬도 좋아. 하지만 내 바람이 하나 있다면 여기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꿈꿨던 그 삶을, 늦었지만 혼자라도 내가 그 평화를 느꼈으면 좋겠어. 미안해, 형서가. 또 거짓말을 했어.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한 거짓말이었어.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어.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길. 편지를 다 읽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땅이 내 거였다고? 이 집이 내 거였다고? 20년 동안? 나는 머리를 감쌌어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감정. 영수야, 너는 정말 바보였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터리가 거의 다 됐지만 한 통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나다. 어디세요?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평창에 왔다. 평창요? 왜요? 일이 있어서. 그리고 민수야, 아버지가 당분간 여기서 지낼 것 같다. 네? 무슨 소리세요? 설명하기 길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집 관리는 내가 좀 해줘. 아버지, 농담이시죠? 겨울인데 산속에서 무슨.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걱정하지 마. 아버지 멀쩡해. 아버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사막 선택과 성장. 그날부터 나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전기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래 집에 사는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밥을 해주시고 나무를 구해주시고 이것저것 알려주셨습니다. 도시에서 사시다가 여기 오시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좋아요. 나는 집을 조금씩 고쳐 나갔어요. 깨진 기와를 고치고 무너진 담장을 쌓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77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었습니다. 뭔가를 만들고 고친다는 게. 그리고 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씨앗을 주셨어요. 봄이 오면 이걸 심으세요. 상추, 배추, 고추. 키우기 쉬워요. 저는 농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다 보면 배워요. 흙이 가르쳐줘요. 겨울이라 아직 심을 수는 없었지만 밭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뒤집고 거름을 섞었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이런 산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긴요. 여기 보세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춥고. 괜찮아. 나무 떼면 따뜻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이러세요. 집으로 가세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요양원에라도 가시고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말 들어봐. 무슨 말씀을요? 나는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 부모님 말 들어서 은행원 됐고, 아내 말 들어서 열심히 일했고, 너희들 키우느라 내 꿈은 다 포기했어. 그게 무슨,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여기가 좋아. 조용하고 평화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행복하시길 바라요.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 아니야. 이웃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여기서 나를 찾았어. 나를 찾았다고요? 그래.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서울에서는 몰랐어. 하루하루 그냥 살았어. 하지만 여기서는 알겠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민수야. 내 걱정을 끼쳐서. 하지만 아버지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이해해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못해서지만. 알겠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그리고 아프시면 바로 병원 가시고요. 그러마. 아들은 하루 머물다가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식료품을 잔뜩 사다 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올게요. 확인하러. 고맙다, 아들아. 아들이 떠나고 나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고 새들이 돌아왔어요. 나는 할머니가 준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 자라라. 아저씨가 잘 돌봐줄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밭에 갔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새싹들을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씩 자랐어요. 작은 싹들이 자라서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생명의 신비였어요. 77 평생을 살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것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영수가 왜 여기서 20년을 살 수 있었는지. 이곳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진짜 평화. 돈 걱정도 없고 성공 걱정도 없고 남의 시선 걱정도 없는 그냥 자연과 함께 조용히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
하늘 가득한 별들. 영수야, 보이니? 이 별들. 우리가 군대 시절에 보던 그 별들이야.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이곳을 남겨줘서. 이 평화를 알려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막 반전과 깨달음. 5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박형석님께, 저는 고 최영수 씨의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 김정민입니다. 최영수 씨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 연락드립니다. 유언? 최영수 씨는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그 내용 중 일부를 박형석님께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동봉된 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 안에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영수의 글씨로 형석에게 마지막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무슨 얘기일까?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형석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정말로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겠지.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제 마지막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사실 내가 숨겨온 가장 큰 비밀을. 가장 큰 비밀? 형석아, 나는 사실 내 아내를 사랑했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나는 내 아내 은주를 사랑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기억하니? 1972년 내가 은주를 소개시켜줬을 때 내 여자친구야 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지. 나는 그때 첫눈에 반했어. 하지만 내 여자친구였으니까 나는 마음을 숨겼어. 너희가 결혼할 때 나는 축하해줬어. 진심으로.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그 후로도 나는 은주를 계속 사랑했어.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한테도, 은주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그리고 2000년 은주가 아팠을 때 너는 기억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몰래 병문안을 갔어. 은주를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아내가 아팠을 때 암이었어요. 위암. 그리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났죠. 병실에서 은주를 봤어. 많이 야위었더라. 나는 복도에서 숨어서 지켜봤어. 은주가 자는 걸 보고 내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걸 보고 그때 깨달았어. 은주는 너를 사랑한다는 걸. 진심으로. 그리고 너도 은주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돌아왔어. 이곳으로. 그리고 결심했어. 더 이상 너희를 볼 수 없다고. 내 사랑은 이곳에 묻겠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로 죽은 척했어. 너희 삶에서 사라지기 위해서. 더 이상 은주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은 사람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수가 내 아내를 사랑했다고? 형석아, 오해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은주한테 내 마음을 말한 적도 없고 너희 사이를 방해한 적도 없어.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야. 하지만 그게 나를 힘들게 했어.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모를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숨었어. 너희를 잊기 위해서. 하지만 잊을 수 없었어.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를 생각했어. 그리고 2010년 은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 아내한테서 들었어. 나는 무너졌어. 하루 종일 울었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아내가 죽고 나서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리워요. 그 후로 나는 더 깊이 이곳에 숨었어. 세상과의 연결을 다 끊었어.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작년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내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어.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을 남겼어. 형석아, 미안해.
내 아내를 사랑해서. 하지만 이해해줘. 사랑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은주를 행복하게 해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걸 내가 해줘서. 이제 나는 간다. 은주한테로. 그곳에서 은주를 만나면 말할 거야.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형석이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해줬죠. 고맙습니다라고. 형석아, 행복해라. 남은 인생. 은주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나도 바란다. 내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사랑한 여자의 남편, 너의 행복을 사랑한다, 형석아. 그리고 미안하다. 안녕?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복잡했어요.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이해가 됐다가 혼란스러웠다가. 영수야, 너는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구나. 나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산길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개울가에 앉았어요.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영수의 선택은 옳았을까? 진실을 숨기고 혼자 고통받은 게 옳았을까? 아니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 할까? 하지만 만약 영수가 말했다면 우리의 우정은 깨졌을 거예요. 나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고 아내는 불편해했을 거고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는 침묵을 선택한 거겠죠.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영수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 것도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다 용서한다. 그리고 고마워. 내가 우리 우정을 지켜줘서. 내가 혼자 고통을 감당해줘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은주 만나면 내가 안부 전한다고 해. 그리고 우리 다음 생에서는 진짜로 함께 살자고 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화로운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기로. 이곳이 영수가 남긴 선물이니까. 이곳이 내가 찾은 평화니까. 다음 날부터 나는 집을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했어요. 난방 시설을 개선하고 지붕을 수리하고 창문을 바꾸고. 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서였지만 하다 보니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진짜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치? 여기 한번 살아봐. 다르다. 나중에 저도 은퇴하면 이런 데 와서 살까 봐요. 그래, 그럼 옆집 하나 구해서 같이 살자. 좋아요. 6월이 되자 밭에서 채소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상추, 배추, 고추. 내가 심은 것들. 첫 수확을 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내가 키운 거야. 내 손으로. 저녁에는 직접 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상추는 처음이었습니다. 7월에는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됐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 옆 동네에 사는 부부, 가끔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형석 씨, 우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저도 다음에 초대할게요. 도시에서는 이웃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았어요. 8월 딸이 미국에서 왔어요. 아빠, 진짜 여기 사세요? 그래, 여기가 좋더라. 딸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며칠 머물다 보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그치? 아빠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 좋아요. 대신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 자주 연락하고요. 그럴게, 딸아. 딸이 떠나기 전에 밭을 구경시켜줬어요. 와, 아빠가 다 키우신 거예요? 응. 신기하지? 아빠가 농사를. 대단해요. 정말. 딸이 돌아가고 나는 또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영수가 함께 있었으니까. 저녁마다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영수와 대화했어요. 영수야, 오늘은 고추가 많이 열렸어.
내가 좋아하던 청양고추. 날씨가 참 좋지? 선선하고. 너도 여기 있으면 좋겠다. 같이 밥 먹고 소주 마시고.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9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고 곡식이 있고 하늘은 높았어요. 나는 영수의 무덤을 만들기로 했어요. 실제 무덤은 아니었어요. 쟤는 산에 뿌려졌으니까. 하지만 기념비 같은 것. 뒤뜰에 작은 돌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최영수, 나의 친구, 1947-2024. 여기서 평화를 찾았고 사랑을 간직했으며 우정을 지켰다. 돌 앞에 앉아 소주를 따랐어요. 영수야, 건배. 우리의 우정에, 우리의 꿈에.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반전 이 아내의 편지. 10월 어느 날 집을 청소하다가 벽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잔뜩 쌓인 상자. 열어보니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 사진, 그리고 편지 한 통.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형석에게 은주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어요. 아내의 편지. 손이 떨렸어요. 언제 쓴 거지? 왜 여기 있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서 펼쳤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마 영수의 집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아내가 어떻게? 놀랐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영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영수가 죽은 척하고 여기 숨어 산다는 것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 거절했을 때, 나는 영수가 무슨 생각을 할지 알았어요. 영수는 예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영수가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장례식 후에 영수 부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었죠. 영수는 살아있죠? 라고. 영수 부인은 놀랐어요. 하지만 결국 인정했죠. 그리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당신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나는 약속했어요. 말하지 않겠다고. 나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여보, 나도 알고 있었어요. 영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영수가 나를 볼 때마다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을. 영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은 당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는 영수가 불쌍했어요. 사랑하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가끔 영수 부인한테 연락했어요. 영수가 잘 지내는지 물어보려고. 그리고 영수 부인은 가끔 영수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당신은 몰랐죠? 나와 영수 부인이 연락하고 있다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2010년 내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나는 영수한테 편지를 썼어요. 영수 부인을 통해서. 영수 씨 고마웠어요. 형석이를 사랑해줘서. 형석이의 가장 좋은 친구가 돼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영수 씨의 마음에 응답하지 못해서. 라고 썼어요. 영수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은주 씨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부디 건강하세요. 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도 영수도 다 알고 있었구나. 다 알면서도 침묵했구나. 나만 몰랐구나. 여보, 이제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요. 영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영수의 사랑을 이해해 주세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영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죄책감에서, 과거에서, 모든 것에서. 영수가 남긴 그 집에서 살아보세요. 우리의 친구가 꿈꿨던 그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사랑해요, 여보. 영원히. 편지를 다 읽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영수의 사랑, 아내의 이해, 영수 부인의 침묵. 그리고 나. 모든 걸 모르고 살았던 나.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걸. 영수의 사랑, 아내의 사랑, 우정의 사랑. 모두가 진실했고 모두가 소중했어요. 나는 일어나서 영수의 돌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영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은주를 사랑해줘서. 우리의 우정을 지켜줘서. 이제 다 이해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20년을 숨어 살았는지. 너는 잘못하지 않았어. 하나도. 너는 최선을 다했어. 사랑하며 우정을 지키며 고통을 견디며. 이제 편히 쉬어. 은주도 만나고 우리 셋이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게 살자. 밤이 깊었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은주야, 영수야.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남긴 선물 덕분에 나는 행복해. 이 집, 이 평화, 이 깨달음.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79입니다. 건강은 그럭저럭이에요. 허리가 좀 더 아프고 귀가 좀 어두워졌지만 혼자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밭은 더 넓어졌어요. 이제는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나무도 심었습니다. 사과, 배, 감. 몇 년 후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아들은 한 달에 2번 와요. 가족을 데리고. 손주들이 이곳을 좋아해요. 할아버지, 여기 진짜 좋아요. 그치? 할아버지 집 좋지? 딸도 작년에 다녀갔어요. 남편이랑 손주들이랑. 아빠,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래? 아빠가 행복하거든. 이웃들과는 더 친해졌어요. 할머니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가끔 식사를 해드려요. 형석 씨,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어요. 천만에요. 할머니가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마을 사람들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같이 농사 짓고 수확물을 나누고 명절 때는 함께 모여 밥을 먹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저녁이면 여전히 마당에 앉아 별을 봐요. 그리고 영수와 은주와 대화합니다. 오늘은 손주들이 왔었어. 너희도 봤지? 귀엽지? 날씨가 선선해. 가을이 오나 봐. 내일은 밭에 거름을 줘야겠어. 너희도 도와줘. 바람이 불면 그들의 대답 같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정. 그리고 용서. 영수는 사랑했고 은주는 이해했고 나는 용서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늦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용서하세요. 과거의 상처를, 오래된 미움을, 깊은 후회를. 그리고 사랑하세요.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나는 77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오늘도 나는 이 산속 집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수가 남긴 선물 속에서 은주가 응원하는 마음을 받으며 그리고 남은 인생을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형석 씨의 이야기, 영수의 사랑, 은주의 이해. 모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후회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형석 씨는 77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꿈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에요. 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오늘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말해 보세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세요. 수고했어. 이제 행복해도 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